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이두영 교수입니다. 생태학 강의 세 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우리가 물리적 조건과 자원의 가용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챕터 세 번째 챕터가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3-1부터 3-3까지 서론과 환경 조건 그리고 식물의 자원까지 알아보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그 나머지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먼저 조건과 자원의, 즉 컨디션과 리소스 사이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조건들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이가 생물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몇몇 극한 조건에서 생물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식물에 중점을 두어서 식물이 이용하는 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원의 변이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세 번째 챕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는 조건, 컨디션과 자원, 리소스는 특정한 곳에 생물이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환경 요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과 자원이 생태학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둘의 특히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온도, 습도, 그리고 수계 환경에서의 pH, 수소이온 농도와 같이 환경의 물리화학적 특성입니다. 생물은 항상 그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물리화학적 특성인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목본이 수간 아래 지표면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처럼 아주 큰 규모에서, 숲의 규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연못 속에서 조류가 주변 물 표면의 pH를 바꾸는 것 같이 아주 작은 현미경적 규모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물이 존재함으로써 그 주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큰 규모이든 작은 규모이든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강조하면은 조건은 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소비되지도 않고 완전히 고갈되지도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도, 습도, pH 등 물리화학적 환경이 생물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은 이것들이 소비되거나 고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배울 자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에 비해서 자원은 생물의 성장과 생식 과정을 통해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예를 들어서 광합성 작용과 무기물의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을 얻고, 식물에 따라서 식물의 자원은 빛,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무기염료입니다. 자, 어떠한 식물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면은 그 양은,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 것이고 다른 식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즉,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생물들은 다른 생물들을 먹이로 이용을 하는데요. 한번 소비된 것은 다른 소비자에게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수리에게 잡아먹힌 토끼는 다른 독수리에게 다시 잡아먹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자원으로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식물의 잎에서 흡수돼서 광합성에 사용된 태양광선의 양자는 다른 식물의 잎에서 이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숲에서 위층 부분에서 식물이 태양광선의 양자를 이용하면은 그것이 그 밑에 숲의 바닥 근처에 존재하는 식물의 잎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에서 소비가 됐기 때문에 밑에서는 더 이상 소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속성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제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생물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자원의 속성은, 즉 소비되는 속성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생태 현상의 근간이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자원은 조건과 달리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생물 간의 경쟁이 유발되고 그러한 경쟁은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 현상으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이번 챕터 뒷부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특히 종내 경쟁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경 조건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어떠한 환경이 가혹하다. 예를 들면 남극이나 북극은 매우 가혹한 환경이다. 또는 예를 들면은 제주도는 매우 온화한 환경이다.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과연 이러한 표현들이 생태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이제 환경 조건에 대해서 매우 극하거나 가혹하다 또는 온화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있는 등의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환경 조건에 대해서 느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 환경 조건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사막에서 정오에 장렬하는 더위 또는 남극에서의 아주 극한 추위 그 다음에 염분 호수에서의 아주 높은 소금 농도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극한 환경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든 생물이 그렇게 느끼냐 아니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극한 조건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특별한 생리적인 특성과 내성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극한 조건이죠. 예를 들어 다른 생물들, 남극의 얼음 요새에서는 펭귄에게 그것이 극한 환경이 아니죠. 오히려 열대 우림이 인간에게는 덜 극한 환경으로 느낄 수 있는 열대 또는 온대 우림이 펭귄에게는 가혹한 환경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런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남극이 극한 환경인 것이죠. 따라서 생태학에서 우리가 환경 조건을 묘사할 때 또는 환경 조건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방식대로 모든 생물이 동일하게 느낄 것이다. 또는 우리의 느낌을 표현한 그런 표현 방식들이 과학적이다라고 가정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훨씬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생물의 입장에서 그 환경 조건의 특성을 우리가 묘사하고
정량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물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조건 변화, 즉 물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상대 습도, 그리고 다른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이런 물리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반응 곡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응 곡선은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먼저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reproduction은 생식입니다. 자손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 다음에 individual growth는 생장, 이게 개체가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individual survival은 말 그대로 개체의 생존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생물의 생리적 특성이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보시는 반응 곡선이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 나와 있는 반응 곡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응 곡선에서 X축은 환경 조건의 강도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리적 조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거나 어떠한 특정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Y축은 그 종이 나타내는 성취도입니다. 그 대상 생물이 예를 들어서 생식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또는 G로 표시되는 얼마만큼 잘 자랄 수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잘 생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을 이해하셨으면 먼저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반응 곡선이 나타내는 것은 양 끝쪽, 극한 조건에서는 이 생물에게 매우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즉, R, G, S, 생식, 생장, 생존 모두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양 극단 사이의 일정 범위는 훨씬 더 유리하죠. 위로 볼록 나와 있죠. 즉, 생물의 성취도, 생식을 하거나 생장을 하거나 생존을 하는 그 성취도가 Y값이 높아지는 것이죠. 양 극단에서부터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따라서 이러한 반응 곡선이 나타내는 것은 생물이 지금 표시된 거의 모든 전 범위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지금 S가 가장 넓게 퍼져 있죠. X축에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한정된 범위에서 G, 개체가 생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아주 적정한 환경에서만 생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러한 반응 곡선은 온도와 수소이온 농도, pH의 효과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반응 곡선입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면은 개체가 매우 높은 온도에서 그냥 살 수는 있지만은 더 이상 G와 R, 즉 생장과 생식이 불가능한 것이죠. 거기보다 조금 온도가 더 낮아지면은 그나마 생장이 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생식은 불가능한 것이죠. 더 온도가 가운데 쪽으로 와서 더 적합한 온도가 되면 이제 모두 생식, 생장, 생존 모두가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반응 곡선이 A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다른 모습의, 다른 모양의 반응 곡선인 B를 한번 봅시다. B는 분명히 종 모양의 A와는 다르죠. 특징이 환경 조건의 강도가 낮은 범위에서는, 또는 중간 범위까지 종의 성취도, 이 생물의 생식, 생장 또는 생존이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환경 조건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넘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R쪽 앞쪽에 있는 X축에서 넘었으면 급격히 종의 성취도가 줄어들고 그것이 줄어드는 순서는 앞에 첫 번째 A에서 보셨던 생장 곡선과 마찬가지로 생식이 가장 먼저 줄어들고 다음으로 생물의 생장, 그 다음에 생존의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취합을 해보면은 물리적 조건이 환경 조건의 강도가 높을 때에만 이 생물이 죽고 또는 생장을 못하고 생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많은 경우에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독성물질이 매우 없거나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일 때는 생물의 성취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독성물질이 임계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은 치사 농도를 넘어서거나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 생물의 생식, 생장,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 곡선이 B이고 A와 B는 분명히 모습이 틀리고 의미하는 바가 틀립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해당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더 극한 쪽으로 환경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순서는, 그 종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순서는 동일하게 생식, 생장, 생존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C에 나와 있는 반응 곡선을 보시면은 B와 매우 유사하지만은 시작점 부분, X축에서 0에 가까운 부분이 매우 다릅니다. 즉, 세 번째 반응 곡선이 나타내는 것은 매우 낮은 농도의 자원은 생물에게 필요하지만은 이게 없으면은, 아예 없으면은 생물의 성취도가 0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즉, 매우 낮은 농도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B와 마찬가지로 그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다시 그 생물의 성취도가 생식, 생장, 생존 순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많은 생물이 필요로 하는 몇몇 무기염류, 미량 무기염류가 이에 해당하겠죠. 없으면은 종이 생식, 생장, 생존이 불가능하지만은 적은 양이라도 미량으로 존재하면은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해져서 정상적인 생식, 생장, 그리고 생존 능력을 보이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높아지면은 독성으로 발현돼서 B와 같이 생물의 그 종의 성취도가 급격하게 임계치 이후에는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반응 곡선이 의미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자료 또는 생물 자료가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타당하게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많은 환경 조건 중에서 특히 변온 동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그래프를 보실 때 먼저 X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X축은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Developmental Rate로 되어 있는 어떠한 생물의 발달률입니다. 자, 여기에 이 그래프 안에 동그랗게 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이고, 이 자료가 지금 X축의 온도값이 낮을 때부터 높은 곳으로 감에 따라 발달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이 점들 사이에 그어놓은 직선입니다.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 y는 equal 0.0081x 마이너스 0.05로 표시된 수식입니다. 즉,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1도 증가함에 따라 발달률이 0.0081 증가한다는 것이죠. 직선의 모습으로. 자,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 생물의 생장과 발달 속도를 나타내면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직선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달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진드기의 온도에 따른 R부터 성체까지의 발달 속도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축은 전체 발달 중에서 하루 동안 발달의 비율입니다. 즉, 온도가 1도 높아짐에 따라 이 진드기의 발달률은 하루당 0.0081만큼의 크기로 빨라진다는 것이죠. 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물의 발달률이 직선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자료를 읽고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두 슬라이드에서는 환경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생물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를 들면은 생식, 생장, 생존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온도와 생물의 발육률의 변화가 양의 직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듯이 주변 환경 조건의 변화는 어떤 생물의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그 생물의 능력, 성취도를 바꿔놓는데요.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 중에서 특히 주기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를 생물이 실제 생활사에서 어떠한 생명현상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자극으로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알아볼 것은 계절적 변이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계절에 따라 낮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생물이 어떠한 신호로서 인식을 해서 그에 적합한 생명현상을 시작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조건들이 생물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자극이며 또 다가올 미래 조건에 대해서 생물이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자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휴면, 개화, 이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낮의 길이, 광주기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연에서 식물과 동물이 미래 조건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태학에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과 같이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생물은 매우 유리하겠죠. 그래서 생물은 외적 신호를 감지하고 검사할 수 있는 내부 시계, 인터널 클락이 필요하고 또 많은 생물들이 이러한 내부 시계에 의존해서 자신의 생활사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생물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외적 신호가 낮 길이, 광주기입니다. 광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겨울이 다 가까워짐에 따라서
많은 동물들, 곰, 고양이, 그리고 많은 포유동물들이 두꺼운 모피를 발달시키기도 하고요. 내조와 같은 새는 겨울 깃털로 털갈이를 합니다. 또한 아주 많은 곤충들은 생활사의 정상적 활동 중의 하나인 휴면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서 보는 것처럼 활동적으로 생식과 생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겨울 동안 휴면을 하는데 그 시작점으로서 낮의 길이의 변화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곤충들은 번식기가 되면서 성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을의 낮의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즉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발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왜냐하면 겨울 이전에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생장을 맞추기 위해서요. 다시 봄의 낮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달 속도를 다시 가속화시킵니다. 이러한 광주기와 관련된 다른 자연 현상들에는 동물의 번식, 개와 새들의 이동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곤충이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옴에 따라, 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옴에 따라 생장 속도를 바꾼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를 설명드리면 X축은 낮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봄의 나비의 애벌레의 발달 시간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선이 있고 거기에 점들이 찍혀있는 두 개의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점점 낮이 길어지는 봄을 의미하고, 가을은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화살표의 방향대로 가을을 의미합니다. 갈색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을의 낮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발달 속도가 증가하고, 휴면 이후에 다시 봄의 낮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달 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봄에 여름이 다가오고 가을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생장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낮의 길이를 생장 속도를 조절하는 자극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환경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하나의 개체 또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개체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이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건의 효과입니다. 즉, 환경 조건의 변화는 한 종류의 생물의 그 자체의 생식, 생장 또는 생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과 다른 종과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곳에서는 곰팡이 병원균과 그의 숙주인 메뚜기와의 관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곰팡이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메뚜기에 발생하는 질병이 환경 조건, 특히 온도에 의해서 이것이 전염이 확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숙주에서 얼마만큼 잘 생존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미국에서 메뚜기의 곰팡이 병원균은 보다 따뜻한 조건에서 빨리 발달하지만은,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5도, 25도, 30도 이 선들을 비교해 보면은, 자, Y축이 나타내는 것은 병원균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5도에서 25도 또는 30도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메뚜기 숙주에 존재하는 병원균 수가 더 많은 것이죠. 더 빠르게 증식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38도 이상에서는 맨 밑에
다이아몬드로 그려진 선을 보시면은 병원균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메뚜기가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것이 이 병원균의 생존이 가능한 임계 온도를 넘어지면서 병원균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메뚜기가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가 병원균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뚜기는 햇빛을 쬐어서 자신의 체온을 빈번히 높임으로써 몸속 안에 있는 병원균 수를 낮추는 행동을 보입니다. 즉, 이 데이터는 환경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메뚜기와 메뚜기를 감염시키는 곰팡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메뚜기 몸속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양으로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 메뚜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신의 온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머무름으로써 자신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동물의 경우에 이동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의 환경 조건이 보다 적합한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은 고착성 생물들,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동 자체가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고착성 생물은 환경 조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침엽수와 화렵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침엽수는 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등 잎이 바늘처럼 가는 모양입니다. 화렵수는 가을에 낙엽이 지는 잎이 넓은 모양의 상수리나무, 참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이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침엽수와 화렵수 사이의 형태적 차이는 왜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환경 조건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즉, 계절에 따라 생물의 형태적 그리고 생리적 속성을 변화시키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화렵수는 봄과 여름의 삶을 위해서 이상적인 잎들, 큰 잎인 거죠.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표면적이 넓은 큰 잎들을 가지지만 매년 새로운 잎을 만들어야만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즉, 봄과 여름 동안에 집중적으로 광합성의 양을 늘리고 생장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가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을 다 떨구고 다시 만들어야만 하는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침엽수입니다. 소나무 등과 같이 오래 지속하는 잎을 가지지만은 저렇게 크고 넓은 잎이 아닌 거죠. 얇고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지만은 겨울 동안에 버틸 수 있는 형태로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즉, 사시사철 잎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넓은 형태의 화렵수 잎보다는 훨씬 더 느린 생리적 과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들 각각의 다른 전략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으로서 고착성 생물로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예입니다. 자, 앞서 슬라이드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고착성 생물, 특히 식물,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침엽수와 화렵수가 왜 형태적으로 다르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주변 온도에 대한 동물의 일반적인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생태계에서 어떠한 동물의 특성의 변화가 있는지,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동물이 어떻게 자신의 특성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은 크게 외온성 동물과 내온성 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온성 동물은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포함되고 대사 속도가 외부 열 공급원에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온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외온성 동물입니다. 내온동물은 자신의 체내에서 생산된 열로 일정 체온을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동물들입니다. 즉, 새와 같은 조류와 포유류가 이곳에 이 분류에 속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앞서 본 고착 생물의 침엽시와 화렵시의 잎의 모양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듯이 외온동물과 내온동물도 비슷한 의미에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체내에 일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자신의 발육 속도,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대사 과정이 온도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겠죠. 대신에 내온성 동물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주변 환경 인자, 특히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게 안정적으로 자신의 생육과 생화학적인 대사 과정을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항상 일정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써야 되는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어떠한 한 종이 다른 종보다 월등히 우세하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둘 다 서로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주변 온도에 대한 동물의 반응의 예로서 이 북극과 북방 온대 포유류에서 모피의 두께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매우 두꺼운 모피를 유지하면은 이 동물들은 겨울에는 좋겠지만은 여름에 문제가 생기겠죠. 또는 여름처럼 매우 얇은 모피만 유지한다면 겨울에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모피의 두께이고요. Y축은 얼마만큼 단열이 잘 되는지입니다. 즉, 일단 먼저 모피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단열 온도가 높아지죠. 즉, 모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동물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흰 점은 겨울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안에가 갈색인 점은 여름을 나타냅니다. 즉, 갈색 점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모피의 두께가 얇은 쪽에 있죠. 같은 동물이다 하더라도 겨울에는 흰색 점들이 모피가 두껍고 그에 따라서 단열이 잘 되는 쪽에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즉, 지금 나와 있는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모피의 두께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읽을 줄 아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식물의 자원, 식물이 어떠한 자원을 요구하고 이러한 자원의 양이 변화함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으로 식물에게 필요한 자원을 생산자로서 자원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태양광선, 두 번째 이산화탄소, 세 번째 수소이온 교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이온, 그 다음에 물과 그곳에 용해되어 있는 음이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건, 컨디션과 자원, 리소스는 분명히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원은 조건과 다르게 소비된다. 즉,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한 식물이 이용하면은 다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각의 자원이
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양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선, 이 먼저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X축은 태양광선의 강도이고, Y축은 이산화탄소, CO2의 흡수량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선들은 다른 식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위부터 사탕수수, 옥수수, 밀, 그 다음에 양지초본, 너도밤나무, 그 다음에 음지초본, 그 밑이 맨 밑이 음지이끼류와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태양광선과 식물과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선은 녹색 식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자, 우리는 이 태양광선을 그냥 막연하게 빛이라고 같은 의미로 쓰긴 하는데, 녹색 식물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태양광선 스펙트럼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약 44%만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광합성률은 잎이 받는 광선의 강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광선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모든 식물들이 증가합니다. 하지만은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리고 상관관계는 식물 종류에 따라, 식물 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탕수수, 맨 위쪽에 존재하는 사탕수수와 맨 밑에 존재하는 음지이끼류 플랑크톤은 태양광선에 따라 CO2의 흡수량도 절대적 양도 완전히 틀리고 그 패턴도 완전히 틀립니다. 즉,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 맨 위쪽에 옅은 갈색을 보시면은 태양광선이 증가함에 따라 CO2 흡수량이 어느 선까지는 쭉 증가합니다. 맨 밑에 음지이끼류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태양광선에서만 어느 정도 증가하다 그 나머지에서는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즉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선의 강도와 CO2 흡수량, 즉 광합성률은 그 상관관계 모습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늘진 서식처, 즉 낮은 광도에서 광포화점에 도달하는 식물들, 예를 들면은 밑에 쪽에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에서 밑에 쪽에 위치하는 음지초본, 음지이끼류 식물 플랑크톤들은 살고 있는 종들과 보통 완전 양지를 경험하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종들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즉, 이 밑에 쪽에 일반적으로 그늘진 곳에 존재하는 식물들이 광선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률이 증가하는 그 패턴도 양지 식물과는 완전히 틀리고 일찍 광포화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광합성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강한 광도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음지에 존재하는 식물에 강한 광선을 쬐주면은 빛의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탄소 고정률이 떨어지는 광저해, 포토 인히비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높은 강도의 빛은 식물에게 위험한 과열을 유도할 수도 있죠. 이게 너무 태양광선이 원래 그늘에 살던 식물한테 너무 강한 광선이 쬐어지면은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빛은 분명히 식물에게 필수 자원입니다. 하지만 각각 식물에게 적합화된 태양광선의 강도가 있고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오히려 광합성률이 떨어지거나 식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적은 것,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과도한 광선도, 광선의 강도도 식물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식물인지 음지식물인지에 따라서 요구하는 광선의 양도 틀리고 광포화점에 도달하는 그 정도도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지식물에서 관측되는 양엽은 훨씬 더 두껍고 그 광합성의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지식물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얇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존재하는, 획득할 수 있는 태양광선의 자원의 양 자체가,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양엽에 비해서 약 2분의 1 이하로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나친 광선이 만약에 음지식물에 오랜 시간 쪼이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 합성률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과열에 의해서 더 이상 식물이 정상적인 대사활동을 할 수 없고 심각한 경우에 말라서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물입니다. 물 역시 식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이죠. 자,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식물은 시듭니다. 그쵸? 자, 하지만 이 물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광합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식물체 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공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식물체 내에 있던 물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기공을 다시 닫으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CO2,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또 식물체 안쪽으로 가져올 수가 없죠.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물은 이러한 물을 손실하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그거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생명현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물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한데 그것의 통로는 기공 하나이고 그 기공이 열렸을 때 두 개는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영양염류입니다. 자, 영양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의 역할은 토양에서 물과 주요 영양염류를 흡수합니다. 자, 미네랄 자원에는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질소, 인, 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미량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미량 원소가 주변에 그 양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에 3-2-2절에서 배운 환경 조건의 영향에서 맨 마지막 반응 곡선이 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반응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 이 미량 원소의 양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면은 대상 식물이 생존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주 소량이라도 존재하면은 반응 곡선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생식, 생장, 생존 모두 가능하다가 또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해서 생식, 생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반응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의 자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산화탄소입니다. 식물은 잎의 표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동안에 탄소 원자를 포획하고 다시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계절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양도 틀리고 또 식물이 광합성을 함에 따라 주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A를 보시면은 A는 낙엽 호남림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자료인데요. 지표면으로부터
0.05m, 1m, 12m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11월과 A의 왼쪽 그래프, 그 다음에 7월, 식물의 광합성량이 많은 7월에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11월에는 이 낙엽 혼합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제 이파리를 잃고 더 이상 광합성이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 X축이 하루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합성의 양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11월 자료와 오른쪽의 7월 자료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낮이 됨으로써 광합성이 매우 활발한 한 낮, 12시 이후에 넘어감에 따라 맨 위의 그래프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매우 줄어듭니다. 자, 이 맨 위의 선은 지표로부터 0.05m로부터 측정이 된 거죠. 식물이 많이 존재하는. 자, 식물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 한낮에 여름에 광합성량이 증가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양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 밑에 B는 덴마크 어느 호수에서 7월 초와 8월에 그 표층의 더운 물과 하층의 찬물이 거의 섞이지 않는 그 상태와 그 다음에 성층화 이후에 8월 말의 수심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차이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B 그래프입니다. 자, 물이 위아래로 섞이는 7월 같은 경우에는 수심 X축입니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차이는 있지만은 8월처럼 완전히 섞이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 변이의 폭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이 이용하는 CO2의 양은 시기와 주변 존재하는 식물의 광합성의 양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세 번째 챕터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들은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조건과 자원의 생태학적인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환경 조건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생물이 반응하는지, 반응 곡선에도 보셨고, 움직일 수 있는 생물과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식물의 자원, 네 가지 자원, 태양광선, 이산화탄소, 양이온, 그리고 물과 음이온이 어떻게 식물의 자원으로서 식물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세 번째 챕터 두 번째 강의에서는 나머지 동물의 자원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챕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